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세 번째이자 2014년 이후 11년 만인데 북한 도발에 한미일 3국의 안보리 내 공조가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6.25 전쟁 당시 전사한 두 형제가 73년 만에 유해로 상봉해 어제 서울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 영웅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오늘 대통령직 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여부를 논의합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탈퇴할 경우 노사정 대화 창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의 대형 댐이 파괴돼 주민 수만 명이 홍수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를 배후로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가운데 교황의 평화특사가 중재를 위해 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약한 빗줄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모두 이사국이 됐는데 유엔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투표가 어젯밤에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 결과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곳 현지 시각으로는 아침 10시경, 한국 시각으로는 어젯밤 11시부터 뉴욕 유엔 본부에서 비상임 이사국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10분간 이뤄진 투표에서 우리나라는 192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해 내년부터 2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됐습니다. Number of members present and voting 192. Required two-third majority 128. Republic of Korea 180. 지역별로 비상임 이사국 선출을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태평양 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섰었습니다.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년 첫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약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 임기가 됩니다. 네, 11년 만에 다시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됐는데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유엔 안보리의 구성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 이사국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 전 세계 평화 안정을 책임지는 유엔 최고의 의사결정 조직입니다. 비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유엔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은 평화 유지군 활동, 그리고 유엔 회원국 가입과 사무총장 추천뿐만 아니라 경제 제재와 같은 비무력 조치는 물론 무력 사용이 가능한 조치도 회원국에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비상임 이사국 진출로 다자 외교 활동에 꽂힌 안보리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선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먼저 조금 전 미 국무부가 우리나라의 비상임 이사국 진출에 대해서 환영 의사를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이처럼 상임 이사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일본이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있습니다. 이처럼 내년부터는 한미일이 모두 안보리 이사국에 포함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삼각공조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직면해 대북 제재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황중국 유엔 대사 답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sincerely hope that the Security Council will take action with one unified voice, because this is not just about geopolitics, but about international law. 또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 세계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쏟고 이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점 과제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편 현충일이었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는 피 묻은 전투복에서 시작한다며 참전 용사들을 영웅으로 부르며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 입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순국 선열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68번째 현충일, 윤 대통령은 숭고한 희생을 한 선열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부대에 이야기를 가르쳐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됐다며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도 밝혔습니다. 특별한 행사도 있었습니다. 천안함 생존장병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며 감사를 전했고 6.25 전사자로 73년 만인 어제 동생과 같이 묻힌 고 김봉학 일병에 대한 안장식도 진행됐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워싱턴 선언으로 더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언급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추념식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베트남전과 대간첩 작전 전사자가 있는 제3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지난 1981년 6월에 조성된 이 묘역에 현직 대통령이 방문한 건 42년 만에 처음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현충일을 맞아 추모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두고서는 서로 날선 비판과 함께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장진철 기자입니다. 현충일을 맞아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추모의 뜻을 밝혔지만 외교 정책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기싸움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 정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SNS를 통해 북한 눈치를 보며 가짜 평화구월은 안 된다고 밝히며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 속에서 굳건한 안보 태세로 선열들이 지켜내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겨냥해 전략적 자율외교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현 정부가 무책임한 말폭탄으로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편향적 이념 외교는 위험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내고 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힘쓰겠습니다. 정의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결이 아닌 대화로 갈등 대신 공감과 협력의 길을 나아가자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가 9시간 만에 사퇴한 이래경 사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맹폭을 퍼붓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마저 들끓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큰 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경진 기자가 전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된 이재명표 당 혁신. 이 대표는 관련 질문에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이래경 이사가 자진 사퇴하긴 했는데 당 차원에서는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 이래경 이사 진정성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혁신이 급했어도 상식 밖의 인물로 국민께 상처를 줬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거취를 표명하는 것, 즉 대표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이 민주당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우택 부의장은 SNS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천안함 희생 장병들과 유가족께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전쟁 도발보다 더 슬픈 망언 도발이다. 석고대죄에도 모자랄 판이라고 격분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수습에 부심하는 듯 보이지만 비명계 움직임은 심상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될 것이고 MBN과 인터뷰한 복수의 비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리더십 임계점이 온 것일 수 있다. 의총 때 리더십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래경 이사장 건으로 민주당의 혁신과 이재명 대표 체제가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선관위가 직원들의 해외 파견 근무에 혈세를 물쓰듯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외투표 준비를 명목으로 12년간 248억 원을 들였지만 재외투표율이 오른 성과도 없어 해외 연수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1년부터 재외투표 준비를 위해 선거관리관을 해외로 파견해왔습니다. 지난해 대선까지 12년간 해외로 나간 장단기 관리관의 수는 146명. 총선과 대선을 위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동안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19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파견됐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모두 247억 9,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이 떨어지다 보니 앞서 아빠 찬스 의혹의 김세환 전 사무총장 자녀가 지난 대선 때 추천 절차 없이 미국 파견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파견 인력 선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의 문제는 물론 감시받지 않는 권력인 선관위의 병폐를 반드시 도려내야만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파견이지만 해외 20대 총선 투표율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21대 총선 투표율보다도 낮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재외 한인 수가 비슷한 국가들 사이에서도 파견 여부가 차이가 나는 등 일정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직원 연수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서울시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준 보조금을 어떻게 썼는지 조사했더니 엉뚱한 곳에 쓴 돈이 8억 원이 넘었습니다. 단체 대표에게 수백만 원의 강사료를 주고 회의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줬는가 하면 사무실도 없는 유령단체가 지원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혁준 기자입니다. 직원회의 수당 명목으로 15만 원을 주고 단체 대표에게 강사료로 310만 원을 주고 공기청정기를 빌리고 컴퓨터를 구매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부적절하게 돈을 쓴 사례들입니다. 심지어 단체 등록은 했지만 사무실이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보조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6건이 부적정했고 금액은 8억 7,4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취지와는 다른 사용처에 쓰인 보조금은 환수 조치하고 해당 단체는 지원을 끊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조금 비리에 대한 감사는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에서도 부당집행 사례 97건을 적발했습니다. 모두 282억 원입니다.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나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 음파 전동 칫솔 구입 같은 지출도 있었습니다. 정치권도 나섰습니다. 보조금 환수가 결정이 되면 즉각 단체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지금 현존 제도를 좀 보면서 정비하겠다. 정치권에선 전장현 측이 지하철 시위 당시 서울시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썼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면담을 받아주지 않으면 1인 시위라도 하겠다고 밝혔는데 검찰 측은 전혀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며 면담을 거절할 분위기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했지만 검찰의 거부로 조사가 불발됐던 송영길 전 대표. 검사님을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네, 등록이 돼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는데 네. 현재로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송 전 대표는 SNS에 파리에서 귀국한 지 한 달 반인데 검찰이 소환도 하지 않는다면서 오늘 오전 검찰에 또다시 2차로 자진 출두하겠다며 만약 면담이 불발된다면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검찰은 이번에도 송 전 대표의 자진 출석 의사를 받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협의가 전혀 없었고 조사 계획도 없다며 그제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여타의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그제 29명의 전현직 의원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들 중 송 전 대표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빼고 나머지는 돈을 받은 인물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일 있을 이성만, 윤관석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까지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한편 한국노총은 오늘 긴급 회의를 열고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여부를 논의합니다. 정부와 노동계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일한 대화 채널마저 막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시위하던 한국노총 소속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 이후 이번 정부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는 무산됐고 한국노총은 반정권 기조로 급선회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 심판투쟁을 시작한다. 윤석열 정권은 각오하라. 결국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전남 광양 지역 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탈퇴 여부를 논의합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탈퇴를 결정하면 지난 2016년 1월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특히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출범 당시부터 불참을 선언한 만큼 한국노총마저 탈퇴를 결정할 경우 경사노위 활동은 중단되고 정부와 노동계 간 공식 대화 창구는 모두 닫히게 됩니다. 여기에 앞서 체포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내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근로자위원이어서 최저임금 논의에도 파장이 예상되는 등 이번 주가 노정 갈등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도쿄전력이 원자로 손상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까지 재검토하라고 제동을 걸었는데 이런 논란 속에서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로봇 수중 촬영을 통해 드러난 후쿠시마 원전 1호기 경람 용기의 심각한 손상. 압력 용기를 받치는 토대 부분에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철근이 노출돼 붕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용기가 낙하할 경우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도쿄전력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그제 토대 붕괴로 압력 용기가 떨어져 경람 용기에 구멍이 생기는 최악의 사태를 맞더라도 방사성 물질 노출량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밑돌 것이라고 원자력규제위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규제위는 상황 가정이 불충분하다며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세슘만 방출될 것이라고 했지만 다른 방사성 물질이 방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고 상정한 지진의 강도도 더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원자로 추가 붕괴에 대한 대처는 소극적인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 작업에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NHK방송은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 방류에 사용하는 해저 터널에 바닷물 6,000톤을 주입하는 작업을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방류 전 오염수를 담아두는 수조의 일부 공사가 이달 말에 끝나면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모든 공사가 완료됩니다.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달 중 문제가 없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 일본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방류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 천일염 생산 염전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전 방사능 검사는 지난 4월부터 매달 실시되어 왔는데 해수부는 이르면 이번 달부터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특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11시 52분부터 중국 군용기 넉 대와 러시아 군용기 넉 대가 남해 및 동해 카디지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중러 군용기 진입에 따라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중북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올라 덥겠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2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경주와 밀양은 31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동안 통풍이 잘 되는 가벼운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작은 우산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북부 지역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 소나기가 조금 지날 텐데요. 비의 양은 적더라도 벼락과 돌풍이 동반돼 다소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9도, 부산은 20.1도로 어제 아침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강릉 29도, 대전과 광주 28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리셨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여부를 논의합니다. 뒤이어 전남 광양제철소 농성장 앞에서 경찰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가 상벌위원회를 열고 2023 WBC 기간 음주 논란을 빚은 김광현과 이용찬, 정철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지난 3월 국가대표로 일본에서 열린 WBC에 출전한 이들 3명은 대회 기간에 유흥가 주점에서 술을 마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준법투쟁과 관련해 2차 진행 결과를 발표합니다. 또 의료기관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와 병원, 의사의 불법 업무 지시 등에 관한 신고 현황과 함께 향후 준법투쟁 계획도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가 원전 오염수 시찰단과 함께 현장을 둘러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의 보고를 받습니다. 지난달 다녀온 후쿠시마 시찰단 관련 보고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은 뒤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과외 앱에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정유정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정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찰은 추가 분석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늘 검찰에 결과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죄 수사 관련 프로그램을 보며 실제 살인을 해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유정.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정유정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진단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정유정은 정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단검사는 모두 20개 항목으로 40점 만점인데 한국은 통상 25점, 미국은 30점 이상일 때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이 나와 사이코패스란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유정도 25점을 넘어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다는 게 진단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모와 떨어져 살고 언둔형 외톨이 생활을 한 정유정의 성장 환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보다는 행동 패턴이 너무나 엉성하고 치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오랫동안 그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반사회적
행동으로 표출됐다라고. 검찰은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입증한 뒤 정유정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보험사들은 보통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9년 동안 우울증을 앓다가 숨진 사건에 대해서 유족에게 9천만 원의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예외적인 대법원 선고가 나왔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최윤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물품 배송을 하다 지난 2009년 5월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두게 된 A씨.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이듬해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부터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나빠지면서 결국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A씨 유족은 곧바로 보험사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는데 사망 당시 지인들과 많은 양의 술을 마시기도 했던 상황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보험사 측은 A씨가 사망 당시 정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보험금 거절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정 공방까지 가면서 1심은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본 반면 2심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A씨가 장기간 우울증을 앓은 데다 숨질 당시 경제적, 신체적 문제 등으로 증세가 악화됐다면서 유족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망 직전 다소 분별력 있는 모습을 보였더라도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단순 자살로 사망을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탈 수가 없는데요.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을 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이 데뷔 이래 몸담아온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이 끝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G는 어제 지드래곤과 전속 계약이 만료됐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광고 등 기타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협력 중이고 음악 활동 재개 시 추가적인 계약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YG가 최근 공시한 3월 분기 보고서엔 지드래곤의 이름이 없어 YG를 떠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태양은 더블랙 레이블로, 대성은 R&D 컴퍼니로 이적했고 독립한 탑은 최근 SNS를 통해 빅뱅 탈퇴를 언급했는데요. 이로써 2006년 데뷔한 빅뱅 멤버들은 모두 YG 엔터테인먼트를 떠난 상황이 됐습니다. 친절한 톰 아저씨,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가 또 보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 개봉을 기념해서 우리나라를 찾는 건데요. 무려 11번째 방한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영화 개봉 직전이나 직후에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994년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약 30년간 한국 팬들을 꾸준히 만나온 톰 크루즈. 코로나19 유행으로 해외 스타들의 발길이 끊긴 지난해에도 탑건 매버릭 개봉을 맞아 방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12일 개봉하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7번째 이야기로 예고편에서 그가 오토바이와 함께 절벽에서 떨어지는 아찔한 액션 장면이 공개돼 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일부 지역의 TV와 라디오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연설이 방송되는데요. 이 모든 게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 영상이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5일 러시아 TV 등에 방송된 영상입니다. 푸틴 대통령으로 보이는 인물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침공함에 따라 계엄령을 선포한다며 주민들에게는 대피를 당부하고 조만간 총동원령을 내리겠다고 하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이 영상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조작된 영상이라고 합니다. 크렘린궁은 이날 즉시 해당 방송이 해킹 공격의 결과라며 진화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다만 해킹범의 신상이나 어떻게 푸틴 대통령처럼 보일 수 있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젠 진위를 판별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영상이 더 많아질 것 같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는 계속 오는데 여길 나가자니 나갔다는 문구가 신경 쓰이죠. 이 나갔다는 문구가 남지 않는 일명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생겼는데 3주 만에 20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단톡방을 탈출했습니다.
단톡방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5천만 명 가까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여러 명이 함께 속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선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메시지가 오고 갑니다. 회사 업무에 활용하고 모임 날짜를 공유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채팅방에서 쉼없이 울리는 알람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알람을 끈다 해도 줄지 않는 메시지 역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네, 많죠. 그래서 안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알림을 꺼놓고 나중에 한 번에 몰아보는 편이에요. 불만이 쌓이자 카카오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만 가능했던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추가했고 3주 만에 20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활성화하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방을 나가도 나갔다는 문구가 남지 않는 겁니다. 단톡방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종의 이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나올 그런 권리를 선택하고 호응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 측은 현재는 시범 단계지만 정식 기능으로 넣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옛것에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찾아낸다는 온고지신.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라는 중국의 종이우산 제작 과정 보러 가시죠. 중국 후난성의 한 작은 마을. 대나무로 우산대를 엮는 장인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만들어진 우산살에 기름 먹인 종이를 붙이면 멋진 우산이 완성되는데요. 무려 당나라 시절부터 내려온 전통 기름종이 우산 제작 과정입니다. 얼핏 허술해 보이지만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무려 80단계의 공정을 거쳐야 할 만큼 손이 많이 간다는데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일까요? 최근 기름종이 우산이 중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연간 매출액만 우리 돈 35억 원 이상이라니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산품, 중동 예멘에서는 단연 꿀입니다. 하지만 오랜 내전에 고통받는 건 양봉업 역시 예외가 아닌데요. 그 어려움을 타개하려 직접 홍보에 나선 꿀 아저씨를 소개합니다. 머리부터 어깨까지 온통 꿀벌을 두른 남성.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하는 광경 속 정작 남성은 밝은 표정입니다. 바로 세계적인 명품 시드르 꿀을 생산하는 예멘의 청년 양봉업자입니다. 수년간 이어진 예멘 내전으로 시드르 꿀은 생산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벌통을 메고 꽃이 핀 시드르 나무를 찾아 다녀야 하는 탓에 목숨을 걸고 사지를 넘나들기에 일쑤입니다. 결국 홍보를 위해 직접 이런 영상까지 찍게 됐다고 하네요. 하루빨리 내전이 종식돼 이들에게 꿀처럼 달콤한 나날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해안 생태계에는 더 중요한 산호초. 가뜩이나 기후위기 때문에 고생인데 물속에서 터지는 폭탄 때문에 더 고통받고 있답니다. 산호초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만나봅니다. 인도네시아 마사카르 해협. 손상된 산호초 잔해와 죽은 물고기가 보입니다. 전 세계 산호초의 5분의 1을 차지한다는 인도네시아 산호초는 최근 이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다이너마이트 등을 터뜨려 기절한 물고기를 잡는 폭탄 낚시가 산호초 파괴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뒤늦게 해당 방식의 조업을 금지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산호초 복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안 생태계 파수꾼으로 알려진 산호초는 해안 침식과 홍수 방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늦게라도 산호초 보존에 나선 이들의 노력이 꼭 결실을 거두길 바랍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자영업자 숫자는 꾸준히 늘었지만 평균 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자영업자 수는 656만 명으로 2017년보다 180만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017년 2,170만 원에서 2021년에는 1,952만 원을 기록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 가격도 고물가 추세 속에 크게 올랐습니다. 올해 5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값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평균 5.4% 올랐습니다. 라면이 4,415원 원으로 12%나 올랐고 호두 과자와 돈가스 등도 8%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증가한 가운데 6억 원에서 15억 원 이하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천 건이 안 됐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올해 2월부터 5월 사이 9천 건을 넘겨 3배 이상 늘었습니다. 6억에서 15억 사이 거래가 60%에 달했는데 정부의 대출 확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세계은행이 어제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2.1%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예상보다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1월 예측치인 1.7%보다 0.4%포인트 높게 전망했습니다. 다만 각국이 급격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 것을 고려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 낮춘 2.4%로 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이 대형 댐이 폭파되면서 인근 마을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호수인 소양호의 약 6배 크기인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명백한 전쟁 범죄라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러시아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파괴된 댐 사이로 엄청난 양의 강물이 쏟아집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 위치한 카우카 댐이 누군가의 공격으로 폭파된 겁니다. 댐 인근 마을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80개 지역이 범람 위기에 처했고 주민 16,000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14:30 почалось затоплення самої площі Одеської, і в 3 часа, в 3 години вже було у мене біля дверей. 카우카 댐은 우크라이나 남부와 자포리자 원전에 물을 대는 전략적 요충지로 의도적인 댐 폭파는 제네바 협약에서 규정한 전쟁 범죄에 해당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Росія підірвала бомбу масового екологічного ураження, і це справжній екоцид. 나토와 유엔도 사실상 러시아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테러 행위로 댐이 파괴됐다며 반박했습니다. С целью недопущения на этом участке фронта наступательных действий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осуществил диверсионный, по сути,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й акт. 댐 폭파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수복 추진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 사흘 넘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최소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만여 채가 넘는 가옥이 침수하면서 이재민도 4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IT 소식 김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허리까지 찬 흙탕물에 사람들이 위태롭게 걸음을 옮기고 나무는 물에 잠겨 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주변엔 지진의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 전역에 폭우가 쏟아져 최소 54명이 숨지고 18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도 포르토프랭스 등에 있는 주요 하천과 강물이 넘치면서 주택가까지 덮쳤습니다. 3만 개가 넘는 가옥이 침수되면서 이재민은 4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집계됩니다. 아이티 남서부 아브리코 인근 해상에서는 규모 4.9 지진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은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s working with UNICEF, the World Food Program,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to support communities. WFP is ready to distribute some 350,000 hot meals and other food assistance to those who need it. 아이티는 2021년 조브넬 모이즈 당시 대통령 암살 이후 행정부가 사실상 기능을 잃은 데다 갱단 분쟁에 따른 강력 사건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부터는 콜레라까지 유행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코로나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이 보편화되면서 덩달아 포장 용기 사용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귀찮다고 양념이 묻은 채로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일도 있는데 이러면 플라스틱 재활용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촌입니다. 무단 투기된 쓰레기 더미 속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선 이런 가운데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찾아냅니다. 이곳에선 하루에 재활용 쓰레기 50톤 정도가 처리되는데요. 이 가운데 20% 이상이 플라스틱입니다. 작업자 근처에 있는 파란색 원통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양념이 묻은 플라스틱 용기는 물론이고 음식물 쓰레기 그 자체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배달 음식 등 그런 걸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이제 음식물을 드시고 난 다음 뒤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는 이런 오염된 폐플라스틱이 플라스틱 재활용 선순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활용 공정에서 재활용 비용을 증가시키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매우 떨어뜨리기 때문에 재활용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아주 많이 묻어 있게 되면은 선별 단계에서부터 아예 선별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2017년 300만 톤에 못 미쳤던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4년 만에 488만 톤으로 급증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노력만큼 깨끗하게 버리겠다는 의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팬데믹 기간 1,000만 관객을 달성한 유일한 영화가 지난해 개봉한 범죄도시 2였죠. 그런데 최근 개봉한 후속편 범죄도시 3가 전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관객들을 불러 모아 연속 1,000만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여기다 턴다. 배우 마동석 씨 코미디와 액션이 관객들을 하루에 100만 명 단위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또 이거 다 모여 여기다. 잘 나왔어요. 영화 범죄도시 3가 개봉 6일 만에 500만을 넘기면서 올해 최고 흥행작이었던 스즈메의 문단속 기록을 거뜬히 추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도시 3는 실제 사건들에 기반해 마약 범죄를 그려 생생함을 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마약이 어떻게 유통되는가,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누가 있는가, 이런 한 10몇 년 걸쳐가지고 나왔던 그 사건들을 많이 조사해가지고. 2명으로 늘어난 악당 수에 괴물 형사 배우 마동석의 액션도 한층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이번엔 연타, 복싱, 연타 같은 액션들도 많이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무기들을 쓰는 또 액션들도 있어서 1,000만 관객을 달성한 전편보다 관객 운집 속도가 더 빠른 데다 경쟁작의 화제성이 떨어져 연속 1,000만 관객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액션 자체도 호쾌하지만 캐릭터의 매력도 있고 위트도 있는 그런 전작의 매력들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서 마동석이라는 배우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설득하는 것 같아요. 최근 한국 영화들이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 고전하는 가운데 담비 같은 킬러 콘텐츠의 흥행 소식에 영화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낮 동안 통풍이 잘 되는 가벼운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2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경주와 밀양은 31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도 작은 우산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북부 지역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 소나기가 조금 지날 텐데요. 비의 양은 적더라도 벼락과 돌풍이 동반돼 다소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9도, 부산은 19.9도로 어제 아침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강릉 29도, 대전과 광주 28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모레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중부를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